네, 앞서 영상으로 만나보셨던 것처럼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아동학대에 관련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날이 갈수록 학대의 정도가 참 심해지고 가혹해지고 있는 경향이라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전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미희 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소개를 좀 드렸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릴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또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동학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좀 앞서서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유형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다 똑같은 학대니까요. 네. 나눈다면 어떻게 유형을 좀 나눌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신체에 어떤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폭력, 그러니까 뭐 도구 등이나 어떤 유해한 물질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다거나 또는 완력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가끔 이렇게 묶어두시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가 신체학대에 포함이 되고요. 정서학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욕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서학대가 대표적인 게 욕설이다. 예, 욕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위협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어떤 공포심이나 죄책감, 수치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위협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끔 감금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화장실이나 이제 혼자 있는 방에 감금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과 자꾸 비교하시는 행위도 뭐 정서학대에 포함이 되고, 최근에 또 가장 신고가 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앞에서 부부의 다툼을 노출하는 행위 또한 이제 정서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노출하는 것도 정서학대로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아이들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서학대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학대는 뭐 심각하게는 성폭행도 포함이 되고 성추행이라든가 그 어떤 성매매를 하거나 또는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성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제 방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해 주어야 할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죠. 이제 식사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위생적이지 않은 그 환경에서 성장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보내지 않으시거나,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가끔 이제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임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꽤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반증이 또 아닐까 싶은데 방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이것도 학대인가 싶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동학대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도 먼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저희 상담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피해 학대 아동이라든가 의심자들을 저희가 만나서 학대 행위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고 아동의 안전을 해치겠다 싶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이제 아동을 또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제 보호자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또 저희가 청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학대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이제 보호자가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제 재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을 하고 또 아동한테는 그 학대 후유증 감소를 위한 심리 치료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근데 보니까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가 가해자가 양육자, 그러니까 대부분 뭐 부모를 이야기하는 걸 텐데 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최근에 사건은 이제 계부 계모에만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네. 실제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74%에 해당이 됩니다. 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정 내에서 학대가 심각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8.4%,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3.3%에 해당이 됩니다. 네.
참 답답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 네, 뭐 열에 한 7, 8 정도가 부모에 의한 또 아동 학대인데, 근데 아동 학대 가해자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비율이 이제 많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이런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참 많이 봤었거든요. 네. 저는 학대하거나 때린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훈육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 최근 보도됐던 어떤 천안이나 경남 창녕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부모들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훈육의 차원에서 아이를 이제 체벌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저희도 학대 행위로 판단된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훈육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 많이 네, 하시는군요. 실제로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을 잘 구분을 잘 못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이런 체벌을 통해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그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상처를 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고요. 예. 이게 만성적으로 그런 폭력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보고가 높고, 예, 그리고 그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체벌이 훈육의 방법이 될 수는 없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학대로 판단된 부모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그 부모들 또한 자신들의 부모들로부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체벌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인식하셔야 될 거는 체벌이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예,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뭐 맨맨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사랑의 회초리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다 잘못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인식의 변화가 예,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학대 대물림이라는 대목도 참 마음이 좀 아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뭐 가르쳐야 될지를 몰라서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부모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이를 마주한다는 게 가장 큰 일 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부모와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를 가정으로 이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이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이나 아동 그 정책상에서 원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의 양육이라는 거는 아동에게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친부모로부터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가 그 학대하는 양육의 방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거와 다른 예외 조치를 한다던가 강력한 조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동학대 주변에서 물론 그 엄청난 제재를 한달지 어떤 뭐 벌을 준달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예방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또 좋은 경우가 또 아닐까 싶은데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주변에서 뭐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도 남의 집의 일에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뭐 괜한 오지랖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좀 봤었고요. 주변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율은 좀 어떻습니까? 좀 조사가 된 게 있나요? 네. 그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도 신고 접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9년 통계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네.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전국 아동학대 신고 접수율이 전국적으로는 1000명당 4.8명이 이제 아동 인구수 대비 4.8명이 신고되었는데 네. 전남의 경우에는 9.1명 정도가 이제 신고가 되고 있고요. 높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전남 지역은. 전남이 왜 높은가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신고율이 높으면 아이가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아동 1000명당 신고율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많이
못 미치는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제 신고 접수율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면 학대 징후가 보이는 아이들은 112로 꼭 신고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이제 쭉 주변을 이제 둘러보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이제 있는지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 이제 당부도 하셨고, 오랜 기간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뭐 굉장히 많이 사례도 직접 겪으셨을 것 같고, 아이들도 참 많이 만났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떠셨어요? 네,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 이제 뭐냐면 그 아이들이 아동 학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을 저희가 이제 지켜보는 건데 뭐 우울, 불안, 어떤 아이는 공격으로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아이들의 자해를 저희가 많이 또 지켜보게 됩니다. 아, 학대를 당한 친구들이 자해를 하는 경우를 보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고 그만큼 그 학대적인 방법으로 양육된 아이들의 경우에 그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부모를 저희가 이제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친밀한 사람에 의한 폭력은 아이들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남기고 전문가들이 이거를 이제 애착 손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착 손상. 네네. 예. 이런 애착 손상은 마음에 어떤 그 3도 화상을 입힌 것과 같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폭력을 이용해서 훈육하는 것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면서 법적 제재 같은 이야기들도 더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체벌금지법이 추진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우리나라 민법 이제 915조에 보면은 그 보호자가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해서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항 때문에 체벌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나라 부모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체벌 금지법을 선택한 나라가 이제 58개국에 해당이 됩니다. 예. 최초로 이거를 이제 시도했던 나라가 이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도 그 당시 이제 1970년도에 우리나라처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체벌금지법을 이제 채택을 했고, 네. 당시에 이제 많은 저항이 있긴 했습니다. 어떻게 체벌하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저항이 크긴 했지만, 스웨덴의 입장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 아니고 인식 전환이 주 목적이다라는 이제 취지로 많은 분들을 또 설득해 나갔고, 그래서 체벌 금지에 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각 동네마다 부모들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 지원 센터를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 네. 그곳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노력한 끝에 실제로 스웨덴은 그 체벌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는 90%였다면 지금은 10%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관심을 좀 당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